이번 시간에는 실천기술 이론의 발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렉스너 1915년에 프렉스너의 비판이 등장한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계는 발칵 뒤집히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단언이, 그것도 과학적 근거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기가 된 할 말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인데, 바로 그 과정에 바로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 모델들이 태동되게 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작품을 1920년대에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진단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920년대에 등장한 진단주의 모형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으로 등장한 것이 1930년대의 기능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진단주의를 보완 발전시킨 걸로서 30년대에 심리사회 모델도 있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강의하기 위해서 진단주의적 모형에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서 30년대에 등장한 것을 기능주의라고 한다. 바로 거기에서 한 문제의 영역은 아니지만 출제 비중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동시에 나란히 놓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기초하여 등장한 실천 모델을 진단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1930년대에 랭크의 의지심리학에 기초하여 등장한 모형이 바로 기능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기능주의는 진단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등장한 겁니다. 프로이드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단주의는 당연히 무의식을 강조하는 특징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시에 사실은 더 쓴다면 무의식 세계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무의식보다는 현실 속에 의지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바라보면서 또한 과거가 아닌 현재를 강조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단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을 여기도 같이 시점 오적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과거의 영향을 강조한다. 여기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진단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을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심리학이라는 것처럼 마치 질병에 걸린 클라이언트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하는 활동,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을 본다고 해서 여기는 워커 중심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질병의 심리학이야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실천을 하면서 성장의 심리학. 여기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어느 누구나 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진단주의라고 할 적에는 진단주의는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치료를 강조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문가 중심이죠.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치료보다는,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원조, 스스로 커나가도록 하되 스스로 커나가는 과정에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런 원조를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치료 후 개념을 진단주의에서는 전이에서 찾습니다. 전이를 강조한다. 정신분석에서 배우셨겠지만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경험을 또는 기억을 눈앞에 있는 현재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뿜어내는 것을 전가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리치료적 입장으로 본다면 무의식세계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의식세계로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이가 되겠는데 여기는 전이를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분리를 강조한다. 분리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을 가져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도 알지 못했었는데 막상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네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인사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바로 원조가 끝나는 순간 또는 치료의 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는 양가 감정을 지닌 존재로 본다. 반대 감정, 클라이언트는 양가 감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말은 뭐냐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본다라는 양가 감정을 지닌 존재로도 보고 존재로 보는 데 비해서 기능주의는 반대 감정 또는 분리 감정을 가진 존재로 본다라고 이렇게 하나 또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근데 1930년대에는 심리 사회 모델도 등장을 합니다.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진단주의를 수정 또는 오히려 보완시킨 모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930년대가 되겠어요. 1930년대. 1930년대에 대한 심리사회 모델은 1930년대에 등장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리치몬드를 선구자로 해서 해밀턴을 거쳐서 그리고 홀리스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리치몬드는 시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 1917년 개념 정립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를 선구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앞선 시간의 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조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환경 변인. 여기 내가 지금 점을 찍기도 했지만 점을 찍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클라이언트를 돕자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바로 이 리치몬드는 환경적 변이를 공식적으로 등장시킨 거였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조정을 통하여 개인의 적응 상태의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1930년대.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을 태동시킨 것은 해밀턴이고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립한 것은 1960년대의 홀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해밀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선구는 리치몬드로 보고 체계화는 60년대에 바로 홀리스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도 같이 고려한 이런 영역이라고 이런 그 실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 때문에 인간을 그냥 인간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또는 그냥 이것을 좀 더 구체해서 환경 속의 인간 또는 상황 속의 인간으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래서 일부 책에 보면 심리사회 모델에다가 생활 모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생활 모델 적고 있는데 결국에 생활 모델은 생태체계 이론적 접근을 한 과정에서 환경과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교류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30년대에 등장한 심리사회 모델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생활 모델의 관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모델도 역시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또는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당연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 정신분석은 사실은 1960년대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소멸위기까지 갔습니다만 그것이 1980년대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근거, 자, 이론적 근거에는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1980년대 다시 부활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대상관계 이론, 또 그러면 자아 이론, 뭐 에릭슨, 신프로이드 학파인 에릭슨도 강조했던 이런 자아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시스템 이론, 체계 이론, 또 교재본 또 하나 넣었죠. 또 인류학, 이런 등등의 다양한 학문이 안에 기초적 역할을 해서 바로 심리사회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실천기법, 바로 이 실천기법이 중요하죠. 근자의 실천기법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강조하는 실천기법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 개입으로서는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또 그런가 하면은 환기법, 환기법이 2개입니다. 환기법. 또 그러면 탐색 묘사, 또 묘사를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탐색 묘사 환기법. 그다음에 고찰법이 3개 있습니다. 고찰. 과거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고찰해보는 발달적 고찰도 있고 또 유형 역동 고찰도 있고 인간 상황 고찰도 있습니다. 고찰 3개.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 고찰, 또 그러면 인간 상황 고찰. 이렇게 고찰 3개, 환기 2개, 그리고 여기는 지시하기, 지지하기 이렇게 해서 7개의 것은 모두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직접적 개입기법의 의미라고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와 만남이 없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적 개입도 있는데 뭐 이 간접적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여기 환경 조성이죠. 환경 조성이나 환경 조정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의 실천기법 중에 바로 이런 요즘은 심리사회 모델은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8개의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종래는 단어로만 나오더니 실질적인 바로 설명, 사례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오면 먼저 여기는 교재는 지지하기를 썼군요. 지지하기는 받쳐주기 기법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재보증이라든지 이런 확신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재보증이나 격려나 경청이나 또는 뭐 선물 주기나 이런 것들은 지지하기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시하기 기법이라는 것은 직접 영향 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영향 주기 기법인데 클라이언트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제안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개입을 바로 지시하기 기법, 직접 영향 주기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니은번에 2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장려하기, 설정하기, 찬성하기, 설득하기, 암시하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암기하기 좋게 환기법이 2개 있었죠. 환기법 그리고 탐색묘사 환기법. 그래서 탐기법의 것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마음껏 밖으로 뿜어낼 수 있도록 그런 들숨달숨을 크게 해서 하는 환기법도 있고 눈물을 흘리도록 함으로써 하는 정화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합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정합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탐색묘사환기법. 탐색묘사환기법. 여기 있지만 거기 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원조하며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도움으로써 감정적 해소감을 느끼게 하는 기법이다. 어쨌든 이 환기의 기법이 같이 환경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면서 또한 환기법도 같이 가미한 기법은 탐색, 묘사,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인간 상황 고찰, 유형 역동 고찰, 발달적 고찰도 있다. 그중에 고찰 나오는 게 발달적 고찰인데 7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원가족에서의 경우, 원가족은 나의 친정이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있던 본가족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나의 현재의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가족의 경험이나 유아기의 경험에 대해 맞아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런 의사소통 행위와 같은 것을 발달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아니면 과거에 무엇이 나에게 지금의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이야기를 통해서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발달적 고찰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위에 인간 상황 고찰 또 유형 역동 고찰도 있다. 그 외에도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서는 환경 조성이나 환경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또는 정당한 권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률에 나와요. 정당한 권한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소개를 하는 바로 의뢰, 이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자, 인지행동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 보면은 구체적으로 앨리스의 이론과 아론백의 이론을 가지고 보통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인지행동 모델의 개요는 결국에 문제 발생의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 자, 우리말로 그냥 구어처럼 한다면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잘못된 사고나 인지의 수정,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특징을 보면은 특징 겸 전략으로 보면은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적 접근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제시되는 실천 모델에서 정형화된 접근, 구조적 접근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이야 정형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직 정신분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형화된 또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적 접근은 오늘날 대부분의 실천 모델을 구조적 접근이라고 하지만 교육적 접근을 합니다. 교육적 접근. 특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교육적 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어느 영순위는 인지행동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주관적 경험을 생각이 저마다의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주관적 경험을 책에는 좀 딱딱 주관적 경험에 따른 독특성을 강조한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정신분석이 아닌 것은 다 똑같은 개념이 있지만은 당연히 오늘날에도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정신분석이 아닌 건 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뭐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있죠. 교재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앨리스의 REBT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치료하냐면 레이셔널 에모티브, 합리적 이성적이면서 에모티브 감성적이기도 한 행동을 치료하는 기법. 이러죠. 그래서 레이셔널 에모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원인을, 문제 발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잘못된 인지에서 찾고 있어요. 인지. 특히 잘못된 신념에서 찾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념에서 찾고 있는. 일단 신념이란 말은 같이 두리뭉실하게 쓰이지만 그래도 신념이 나오면 인지행동치료 그 중에서도 앨리스의 REBT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잘못된 신념의 수정을 이끌어가되 그러면서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인 A, B, C, D, E 전략을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전략을 활용한다고 해서 출제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교재로 보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걸로서는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또는 인지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원인은 동일하지. 잘못된 인지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문제는 앨리스와 비교할 때 앨리스는 잘못된 인지, 이 잘못된 인지를 잘못된 신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인지적 오류에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단기 기억,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저장, 인출, 활용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인지적 오류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다. 바로 이 인지적 오류가 잘못된 인지구조인 스키마를 만들게 되고 잘못된 스키마가 바로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문제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만 수정할 수 있다면 잘못된 스키마도 바로잡아질 수 있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로잡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백이에요. 그래서 해결책도 바로 잘못된 인지라고 하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론백의 이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아론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란 뭐냐를 가지고 6가지를 제시하면서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 점검하고 재평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문제를 일으킨 잘못된 가정과 사고를 확인 점검 재평가해서 수정하도록 격려하고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번, 4번의 특징을 내거든 결론은 4번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 잘못된 신념을 바꿔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의 특징, 구조화된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크게 나눠 놓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거든. 교육적이면서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을 선호한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구조화되고 직접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또 있으면서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다.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나 협력을 강조한다. 또 교육적 접근으로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나 소크라테스식 탐구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을 봐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앨리스의 RBT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된다고 하는 그 범위는 바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 수는 A, B, C, D, E 전략 또는 A, B, C, D, E, F 전략을 봐주시면 됩니다. A, B, C, D 할 때 A라고 하는 것은 선행 사건을 말합니다. B는 액센트하되 B는 비헤비어가 아니라 빌리프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그만의 신념, 주관적 경험이니까 그 클라이언트만의 신념을 말합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콘스퀀스, 결론이라고 하는데 문제 행동을 말하는데 바로 이 콘스퀀스를 끄집어낼 때 원인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A, 액티베이팅 이벤트에서 원인을 찾는데 그걸 앨리스가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C의 발생의 원인은 B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것이 앨리스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디스퓨트, 논박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합리적 빌리프로, 합리적 신념으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 어쩌면 실질적인 상담 과정이자 바로 교육적 접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퓨트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반드시 이펙트가 있게 된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것이 A, B, C, D, E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꼭 가지고 가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그러면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있는데 아론백은 역시 똑같은 그 개요지요. 잘못된 생각이 문제 행동을 야기한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의 범위를 잘못된 신념이라고 보지 않고 정보 처리 과정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오류가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면서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되겠어요. 발표하시면서 출제 대비하실 것은 바로 도대체 인지적 오류란 뭐냐라고 할 적에 과잉 일반화, 또 선택적 추상화, 증거도 없으면서 똥꼬집을 피운다고는 의무적 추론, 또 사적으로 돌리기, 내 탓으로 돌리기 또는 개인화라고도 합니다. 또는 흑백 논리, 또 그런가 하면 지나친 과장이나 축소 이런 것 등을 아론백은 인지적 오류의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개념의 실질적인 사례를 같이 접목시켜서 출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과잉 일반화, 연관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법칙을 가지고 관련 없는 상황에도 접목시키는, 관련 없는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고. 그다음에 의무적 추론이라고 해서 어떤 증거도 증명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고집을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명제처럼 고집하는 것은 바로 의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을 의무적 추론, 자의적 판단이죠.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소소로운 몇 개만 가지고 마치 문제의 절반이나 문제의 전체나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고집하는 것은 바로 선택적 요약, 선택적 추상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흑백 논리 또는 과장이나 축소, 또 자기 탓으로만 돌리는 내 탓으로 돌리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정신분석적 모델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정신분석은 알지도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어떤 경험, 무의식세계에 숨어있다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데 치료에 혼신을 다 기울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과학화가 될 수가 있느냐. 적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세계라는 이 단어, 그 무의식세계에 있다는 당사자도 모르는 어떤 경험을 어떻게 과학화시키느냐.
그런 비판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실천에 접목시킨 행동 수정 모형이 되겠어요.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행동 수정 모형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 모형을 간단하게 몇 자를 적어보면 행동 수정 모형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미한 거였어요. 실제론적 입장이죠. 그 때문에 행동수정은 이 바로 학습이론, 행동주의의 특히 학습이론, 이론을 실천에 개입시킨 거예요. 학습이론. 행동주의라고 하면 환경결정론이지 않습니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리스폰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행동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적극적 학습도 있지만 타산지석처럼 관찰이나 모방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산지석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결국에 인간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배워서 행동의 변화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아니면 관찰이나 여행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환경결정론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행동수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수정이론은 여기는 당연히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이면서 밖으로 들어있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행동.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행사에서 배웠던 스키너나 반두로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스키너, 반두라의 이론을 반영하시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학습이론. 또 그러면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행동주의가 뭐야? 절대론. 법칙을 강조한다. 실제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간다. 요소론 또는 원자론.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뭐 말초신경적 접근, 말초신경적 접근을 귀납법이라고도 하죠. 귀납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행동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교재를 볼까요? 행동수정 모델의 정의. 행동수정 모델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데, 두 번째, 이번에 행동수정 모형은 1970년에 미시간 대학의 토마스에 의해서 주창된 것이고 학습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행동수정 모형 보면은 행동주의 결정론, 무슨 결정론? 환경결정론, 다른 말로 학습이론. 또 경험주의, 이론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조작주의. 그리고 5번에 간결주의에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적겠습니다. 간결주의. 간결주의로, 그래서 복잡한 간결주의란 특징을 보시고, 그리고 순환론적 사고를 배제합니다. 지향이라고 저 오연, 순환론적 사고는 배제합니다. 지향한다. 자, 이런 것을 같이 생소한 용어에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론적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고 행동 수정 모델의 기술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웠을 걸로 보여지는 강화 이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또 처벌 이론,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또 강화 스케줄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상표 제도인 토큰 시스템이라든지 또 행동 계약이라든지 또는 행동 조형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체크할 것이 3번 정적 강화, 4번 부적 강화, 5번 처벌 나와 있죠. 5번 처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는 내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변화시키는 기법도 있고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도 있고
소극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학습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으로 이런 기법도 있다라고 해서 세부 내용까지 지금 강의하면 여러분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기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면에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0년대의 모습으로 과제 중심 모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